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환경보건센터 홍영섭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환경보건 콘서트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는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건센터가 환경보건 콘서트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환경보건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환경보건 콘서트의 중금속 노출, 건강영양 및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중금속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학부생 이상의 전문가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보다도 최근의 관심사라든지 쟁점, 그러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수만 가지의 지금 유해 화학 물질이 있고 매년 수천 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나오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에서의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서큘라 프라이오리티를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중보건학적인 유해대에서 평가 결과 상위 10개 유해 물질 중에 한 4가지 정도의 중금속이 매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금속류가 차지하는 공중보건학적인 우선순위는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상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비소, 납, 수은, 카드뮴 이러한 물질이 그 많은 물질 중에서도 가장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관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류 중에서도 중금속류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망간, 일부 중금속에만 지금까지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중금속이 위해도가 높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중금속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많은 우리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카드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뮴은 일반 인구 집단에서 카드뮴의 주된 노출 경로는 식입니다. 물론 이제 산업장 노출의 경우에는 호흡기 노출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환경에서는 폐금속 광산, 재련소, 오염된 물이 공급되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식물, 어패류, 동물 등에서 이제 카드뮴이 축적이 되는 경향이 있고 흡연도 만성적인 카드뮴 노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뮴의 식품물 노출 기여율로 보면 공유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폐류가 또 두 번째로 12.4%로 높습니다. 기타 해조류, 채소류 등에서도 이러한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카드뮴 농도 추스를 국민보건기초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혈중 카드뮴 농도가 현재까지도 보면 미국 국민영양교사조사 USNS 자료로 볼 때도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 노출 수준이 높습니다. 요즘 카드뮴도 마찬가지로 약간 떨어진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의 NS 값에 비하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카드뮴 농도 분포를 퍼센타일 값으로 봤을 때 95%타일 그리고 99%타일 값에서 보면 차지하는 부분이 약 5에서 2 정도까지 고노출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그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혈중 카드뮴 역시 95%가입 이상부터 2마이크로그램 크레아틴 이상으로의 농도 수준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뮴의 대사는 주로 이제 호흡기,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 섭취에 의한 카드뮴 노출 기여율이 95%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서 가장 오랜 그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중금속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식이 노출에 의한 대표적인 이제 표적 기관이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뮴과의 신장 독성 영향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관련해서는 골다공증 그리고 골연화증 등 뼈와 관련된 질환이 유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뮴의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잭파의 주간 섭취 허용량으로 본다면 주간 섭취량이 한 0.005mg/kg 바디웨이트가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일리 섭취로 따지게 되면 한 60kg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0.043mg 정도를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섭취 허용량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실제 우리 그 낙지 같은 경우에 보면 머리 쪽에서 보면 5.7에서 29.3 ppm, 그러니까 밀리그램 퍼 이 부분이 해당된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잭파 기준에 의하면 머리 쪽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만 섭취하더라도 잭파 기준을 초과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근육 쪽 같은 경우에는 농도 수준이 0.01에서 0.99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부위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약청 자료를 볼 때는 낙지라든지 문어 이런 부분들이 이 식약청에서 평가할 때는 국민들이 이제 평균 섭취량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평균 섭취량 안에서는 실제 평균이나 최대가 넘지를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실제 이제 고위험 섭취를 하는 국민들이나 이래 본다면 이제 평균 섭취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그 섭취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시중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러한 어패류들을 보면 이 기준치, 이 ppm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식이 섭취를 통해서 위험 수준 이상의 섭취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카드뮴의 이러한 노출과 이제 신장 질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위험 지역, 카드뮴 고노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환경성 질환을 인정받은 경우에 이제 이 대한 신장 질환에 대한 평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위험 지역에 노출된 주민들 중 요중 카드뮴이 2마이크로그램 크레아틴 이상이면서 이러한 신손상이 있는 경우를 인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신장 손상, 만성 카드뮴, 만성 콩팥병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국제적인 KDIGO 기준으로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구체율이 15 이하가 되면은 키드니 페일러가 되겠죠. 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신손상의 정도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72명 중에 3명은 만성콩팥병 G4 고도기능 감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13명은 중등도가 22명, 경도가 24명, 정상은 한 11명 정도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GFR에 따라서 어떠한 신장의 영향, 내지는 우리 건강 영향을 평가해 보면 이 GFR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망률이 유의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FR에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도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고, 병원 입원율 자체도 GFR에 따라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손상의 여부에 따라서 사구체여과율이 건강 상태에 이런 유의한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평가를 하면 카드뮴은 신장 독성 물질로서 신장 축적에 의해서 신세뇨관 손상을 발생시켜서 만성 콩팥병과 점차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앞서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이렇게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만성 콩밥의 정도에 따라서 의학적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기능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질 자체도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카드뮴의 노출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섭취에 한 카드뮴 노출 비율이 한 95%의 수준으로 점을 감안하면 경구 섭취를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호흡기를 통한 인체 흡수는 흡연이 주 노출원이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카드뮴 고노출자의 경우 신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앞서의 결과를 보듯이 요즘 카드뮴 미 마이크로그램 크레아틴 이상의 노출이 수준인 경우 신기능 관리 등 의학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소는 비교적 늦게 한 1980년에 와서야 이제 발암물질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소는 실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자연계에는 한 20종 이상의 비소종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호흡기 모두 발암이 가능한 물질이고, 그리고 이 비소의 위험 국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억 3천만 명 이상이 비소 오염물을 마시고 있다. 지금 현재는 과거 50에서 1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로 기준치를 더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의 비소 농도가 낮은 지역 주민들은 음식물과 흡연도 비소 노출이 이제 주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비소가 고노출 지역에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흡연이라든가 음식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소 독성은 주로 무기비소가 그 독성과 연관이 크다는 거죠. 발암 물질은 주로 무기비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3가, 5가, 그 다음에 무기비소의 형태에 따라서 이 독성, LD50약도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소 독성은 노출량이라든지 얼마만의 기간이라든지 화학종, 연령, 성별, 개인적 감수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 비소가 이러한 위해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백혈병 치료제에도 지금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고, 현재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제초제 살충제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지금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산업활동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광산과 관련해서 강화작용하고 관련돼서 이게 비소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작용에 의해서 지각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그 식수와 관련해서 비소오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 지역이 이 비소오염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 강화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많은 강화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식수의 비소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비소의 식품 노출 비율로 보면 비소 종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곡류 같으면 무기비소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어패류 같으면 어류나 해조류 같은 경우 유기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비소종이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식품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흡연 같은 경우는 무기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소의 위해도를 평가를 해본다면 무기비소입니다. 무기비소가 지금 현재 10 마이크로그램 리터, 10 ppb를 우리나라 기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리터를 먹게 되면 그 다음 쌀의 기준은 지금 0.2 ppm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치만큼 섭취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하냐 했을 때 한 전체를 하면 대략 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잭파 기준에서는 15입니다. 그러면 60kg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128 마이크로그램까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잭파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허용 기준치 안에 만큼 먹는다 하더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떠한 과정의 평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소 위해성 같은 경우에 실제 이 대만 모형을 가지고 산출한 초과 발암 위해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몇 가지 이제 가정을 가지고 섭취를 했을 때 현재 이 초과 발암 위해도를 10,000명당 1명의 발암을 했을 때 2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입니다. 2 ppb. 그리고 10만 명당 1명은 0.2 ppb입니다. 물의 농도가. 그러면 앞서 잭파 기준하고
이 초과 바람 위해도를 따질 때는 잭파 기준에서는 안전하다 할 수 있지만 초과 바람 위해도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비소 농도, 무기 비소 농도에서도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위험하다 안 하다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초과 바람 위해도를 고려해 볼 때는 잭파 기준만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바람 위해도 값들이 점차 지금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같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서 이게 비소 저농도 만순 노출과 가지고 관련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뭐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TS-DR에서 제기시하고 있는 무기 비소 피해 인정 기준은 1년 이상 동안 이러한 0.0003mg 비소의 노출이 이제 확인된 경우, 그 다음에 소변에서 삼가 오가 비소 합이 10μg/L 이상인 사람을 이 노출이 있는 조건으로 인정을 하고, 이와 관련된 질환, 피부 소견, 발조신경 소견, 피부암, 방광암, 폐암이 있는 경우에 무기비소 피해 인정 기준으로서 ATS-DR 자료에 의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0ppb, 10μg/L 이하의 식수 농도, 이러한 농도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바람이 보고되고 있다. 이게는 6개의 식스키 스터디에서 그러한 결과들을, 리뷰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ppb 이하의 낮은 농도 수준이라도 비소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그 비소 관련된 임상 소견을 보면 이게 특징적인 스킨 피그멘테이션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캄보디아라든지 이 동남아권 이 비소염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건 스킨 케라토시스 소견입니다. 이거는 스킨 캔서라고 보웬지 디지즈 소견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소견들이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고위험 지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광산 지역입니다. 광산 지역에서는 그럼 우리가 무기비소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보건기초조사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국민보건기초조에서 요중비소 종분리를 했습니다. 했을 때 2008, 9년 그 3가 5가 자료를 보게 되면 90%일 값에서 3가 5가가 3, 4, 5 이 정도 수준으로 있습니다. 99%일 값에서는 20, 10, 20 이 정도 노출 수준으로 보이는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기비소에 이렇게 고노출되는 일반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이 국민보건기초조사 자료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표는 광산 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이건 우리 교실에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 104개의 폐금속 광산 지역 644명에 대한 분석된 자료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한 그 75% 이상부터 3가 5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4, 9, 11, 24, 42, 62, 99%일 겁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이렇게 비소 3가 5가 노출 수준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 실제적으로 광산 지역 주민들에게서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소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국제적으로 이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물 기준치도 이제 50에서 10ppb 이하로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보건조사 등에서도 고위험 노출 수준이 확인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노출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10μg/L 이하에서도 유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가셔야 되고 보다 더 많은 노출 평가와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비소에 대해서는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납입니다. 이 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납은 사실 1970년대까지는 고농도 노출 이외에는 납 노출은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농도 노출하고 여러 가지 지능장애, 발달장애 심해지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노년기뿐만이 아니고 발달장애, 신경정지 증상에 대해서도 최근 많은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이 중금속 한약재, 그래서 중국산 오염되어 있는 한약재를 통해서 이런 중금속 납 중독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주방기구라든지 수도관, 광산지, 오레탄 이 계속적으로 납 문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교실에서 논문에 가지고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겁니다. 불과 20, 30 전만 하더라도 20, 3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중납 농도가 35 정도. 지금 치면은 10배 이상, 10배, 20배 이상의 정도 노출 수준이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점차 떨어지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1, 2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진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 정도, 이거는 2차 재련 작업소에서의 실제 납중독 환자들이 케이스입니다. 이런 실제적으로 2차 재련하면서 전혀 보고를 쓰고 있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호염기성 점적혈구, 이게 적혈구가 이 점적혈구 보이는 거, 그다음 CT상의 석회화 병변들이 이분들이 이제 납노출 수준이 100 마이크로그램 데시리터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지금이야 보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노출 수준이 과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 1에서 2 정도, 이 정도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 NS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아직까지도 높다.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농도 분포를 보면 역시 99%타일 보면 5 이상입니다. 5 이상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99%타일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걸 환산하면 아직도 많은 숫자가 이 정도 고농도 노출 수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농도 노출 영향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CD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은 5입니다. 5. 5에서 고노출 참고치를 5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프레그넌시 스테이트에서는 5 이상을 넘지 마라고 CDC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과거에 50, 60, 40, 30에서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을 낮춰서 지금 관리 평가하고 있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 이제 허용 기준치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관리 수준이 훨씬 더 낮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국민보건건강영양조사 대상자, 남자 5,900명, 여자 6,000명 가지고 우리 교실에서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 결과 보면, 하이퍼텐전, 고혈압과 납카드뮴 농도인데, 이 수축기, 이완기 모두 아주레이스가 2.71, 2.52로 유의하게 혈중납 그리고 카드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ADHD가 같은 경우도 농도 수준에 유의하게 올라가고 인지 발달도 역시 납 농도 수준에 따라서 지능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납에 대한 관리는 실제적인 이제 환경 노출 관리가 가장 우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기구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아울러 이제 의학적 관리에서 납 오염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납 농도가 5 마이크로암프 데시리 이상인 경우에 의학적 관리가 이제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농도 노출에도 신장 독성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은이겠습니다. 수은에 대해서 최근 주요 관심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학적 성상이 다양하죠. 금속수은, 무기수은, 메칠수은. 그래서 화학적 성상에 따라 노출대와 독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평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수은의 관심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기적으로 메칠수은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됐던 미네마타 병이지만 사실 국제적으로는 메칠수은이 아니고 금속수은입니다. 금속수은에 의한 소규모 수은 강산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수은 강산, 에티세이나 스몰 스케일 골드 마이닝입니다. 이 작업을 보면 이런 채광된 광석을 가지고 수은을 이용해서 이제 가열을 해서 금을 채광하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금을 만드는데 이때 사용하는 수은에 의해서 이러한 근로자 자체도 일하는 사람도 수은 중독이 되겠지만 그게 기화되면서
이게 이제 대기오염의 이제 주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네마타 협약에서도 이 ASGM 워크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게 몽골,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일대, 그리고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도 보면은 이 밑에 보이는 색깔대로 하면 많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 많은 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수은 강산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수은 중독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대기 오염의 수은 오염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겠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규모 수은 강산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ASGM 핫스팟이 이 정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많이 흩어져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칠 수은 중독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근 요 4명의 케이스는 일부 지역에서 아주 그 고농도의 시기를 섭취한, 주로 이쪽에는 상어고기입니다. 상어고기 섭취한 아이들을, 우리 클리닉에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이 보면 아이들 농도가 혈중납이 한 20 이상 올라갑니다. 20 이상 올라가고, 모발도 7.2, 5.7, 7.5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도 높고. 그래서 이 4명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평가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검사도 했지만, 이렇게 지능 테스트 보면, 4명이 뭐 선택 평균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능이 56, 77, 95, 83 전부 다 100 이하의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이제 상호공기와 이제 연관된 노출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실제 이제 8호의 연구, 우리가 대표적인 수은 노출에 이제 8호의 연구하고 비교해 보면 8호의 연구가 이제 포지티브한 연구 결과죠. 며칠 수은에 이래 그 연구 결과에서 노출 수준, 그 당시 8호의 연구에서의 그 모발 수은 농도가 2.99입니다. 그 엄마들의 수은 농도가 22.99. 이 정도 노출 수준으로 할 때 우리 이 금방 내 케이스가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행동학적, 신경건강적으로, 정신신경적으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혈중 농도 수준은 뭐,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지금 떨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3 이상입니다. 3 이상이고, NS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보건기초조사 자료를 볼 때도 90%타일 이상에서 벌써 EPA 5.8을 다 넘어갑니다. 굉장히 아직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수은 관리를 농도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 17년 국건형 자료를 이렇게 보면 농도 수준이 이게 해안가로 갈수록 이게 높습니다. 내륙보다도 유의하게 높고, 그 다음에 참고치 5.8 이상 넘는 초과 비율도 보면 역시 이렇게 내륙, 해안가로 갈수록 35%, 27% 이런 식으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행기 여성입니다. 가행기 여성 아주 위험 그룹이기 때문에 가행기 여성 중에 5.8 마이크로그램 리터 초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이게 21.1% 울산입니다. 울산이 21로 가장 높게 나오고 부산도 11%가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이게 0도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 가면 이게 0인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전북 이런 쪽. 굉장히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죠. 그래서 이 가행기역성이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국건형 자료만 갖고 평가할 때도. 그래서 기업을 보면 당연히 이제 의료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수은 강산에 대한 수은 중독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칠 수은 노출 수준은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험 수준이라는 거고, 지역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 그래서 고노출 지역 어린이들의 신경인지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이에 대한 추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고위험 취약 지역 기준치 초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금속에 대한 개략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